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수출입 통관 실무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출입 통관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점수를 좀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과목이시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과목은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이라는 명확한 범위 안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법이라는 명확한 단어들 또는 문장들을 조금씩 유형을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그 범위도 명확하고 그 학습하시는 이제 내용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품목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들을 좀 암기해야 되는 기준들을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수출입 통관 실무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자 이런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지 라는 내용들을 이해와 함께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평균 60점에 꽈락 40점이라는 합격선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과목, 좀 자신 없는 과목에서는 점수를 조금 막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평균 60점을 맞추면 합격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과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빼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추가 체크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통관 실무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개념과 관세법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과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관세 개념 먼저 보시면은 이제 관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로하고 이제 유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라고 하는데, 자, 유체물이 뭔가요? 저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이 이제 소프트웨어다,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식의 거래다라고 한다면은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서 구매한 것이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진 않아요. 저희가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상품 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물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다만 무조건 무체물은 과세를 하지 않느냐? 자, 이 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 이제 조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유체물에도 이제 권리 사용료 같은 또는 상표권이라는 무체물이 같이 체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체물의 가치, 무체물이 체화가 돼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점 꼭 같이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유체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가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래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관세의 성격. 관세의 성격은 이제 국세다, 간접세다, 소비세다, 보통세다, 대물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국세라는 부분은 이제 징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 있어서 국세라는 부분은 이제 좀 당연한 거고, 여기 이제 한 개 언급되어 있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사실 관세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관세라고 해서 물품 들어올 때 아무렇게나 세금 많이, 나 얘 마음에 들어 하고 많이 때리고, 난 얘 마음에 드니까 조금 때려야겠죠. 마음에 드니까 조금 때리고, 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한목적성에 맞춰 누가 들어오든 공평하게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세금을 낸다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한테 부과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침해 부분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라는 개념, 이게 바로 관세법이 있는 목적이다라는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세다, 소비세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세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에 포함이 돼요. 원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수입자, 수입 화주가 원칙적으로는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세를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얘기를 하죠. 담세자는 실질적인 소비자가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관세 납부를 한다. 수입을 해요. 자, 관세 납부를 할 때 수입할 때 물건 가격이 100원이었다. 자, 그리고 관세가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100원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10원을 납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수입자가 이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판매를 할 때는 자기 이윤 10원의 이윤이 남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관세와 이윤만 비용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100원에 플러스해서 이윤 10원과 관세 10원. 자, 이 부분이 관세라고 얘기를 할게요. 관세 10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가격은 120원이 돼요. 이후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이 관세를 같이 부담하고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세를 다음 사람한테 넘기게 되고, 결국은 이 10원이 녹아드는 가격은 최종 소비자가 이를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관세는 소비세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수입자가 물건 가격이 녹여서 간접적으로 물건에 넣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라는 개념은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세다. 저희 관세는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납부하는 뭐 건강 관련된 세금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특정 목적이 있는 세금들이죠. 자, 근데 그런 세금과는 달리 저희 관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다음 대물세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부과를 한다 그래서 대물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성격 5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세의 종류는 이제 행위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행위 수입한다 그러면 수입세, 수출할 때 부과한다 그러면 수출세, 또는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간다 그러면 통과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세만 이제 부과를 하고 있다. 그냥 이제 체크 한번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 자,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는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크게 구분을 하면은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이 됩니다. 종량세는 그 물품이 얼마나 들어왔냐, 수량, 뭐 중량,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미터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게 바로 종량세예요. 자, 종가세 같은 경우는 저희 대부분의 물품들이 바로 이 종가세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자, 종가세 같은 경우는 물품하는 수입의 가격이 얼마냐, 지금 방금 제가 100원의 예를 들어드리고 10%의 관세를 했을 때 10원을 관세로 납부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 종가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량세와 종가세 두 가지가 있고, 자, 이거 둘 중에 더 비싼 거를 부과를 하는 거를 선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선택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복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이제 종가세로 부과가 된다. 뭐 종량세로 부과되는 것들은 이제 뭐 영화용 필름 같은 것들이 이제 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킬로그램당 얼마,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종류만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관세법의 개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의 개요. 자, 관세의 목적.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관세의 목적이 국세, 조세법률주의 이거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자, 관세의 목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관세 부과나 징수를 적정하게 한다. 절차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를 한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관세 수입을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와 통관 절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적정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관세적인 측면과 통관 절차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관세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 자, 그래서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결국은 이 세금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관세법의 성격, 관세의 성격과는 달리 또 관세법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조세법적인 성격, 통관법적인 성격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조세법적인 성격은 이제 관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통관법적인 성격은 이제 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형사법적 성격, 쟁송절차법 성격. 이거 두 가지는 좀 묶어서 별표를 해도 돼요. 자, 관세법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것도 이제 별도로 있죠. 또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들은 그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제기를 하고 처벌을 받는 내용들을 별도의 법령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자, 그런데 관세법에는 이러한 형사법적인 성격과 쟁송절차법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관세법은 조금 특별법으로서 관세에 관한 내용들을 관세법에 대부분 다 담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고 관세법에 따른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별도에 있는 그런 형사법과 뭐 쟁송절차법 같은 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상충된다면은 관세법이 더 우선해서 적용해요. 관세에 관련돼서는. 다만 관세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각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의 좀 중요한 특징이 형사법적인 성격과 쟁송절차법적인 성격들을 다 담은 그러한 법적 조항을 자체적으로 관세법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자, 국제법적 성격은 저희 이제 원산지 관리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관세법 안에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FTA 같은 경우도 이제 FTA 특례법이 별도로 있지만 FTA 특례법을 시행하기 위한 이제 별도의 규정들,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은 이제 관세법 안에 그 모태 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뒤로 나가면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한 국제 협정들도 저희 이제 관세법 안에 그 법적인 규정으로 국내법으로서 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 부분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법의 성격 부분들도 이제 좀 인지를 해두시고요. 앞서서 나왔던 이제 관세의 성격이라든지 이제 관세법의 성격이라는 부분들은 저희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형화시켜서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사실 이 부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우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관세법적인 성격 부분들은 이제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 전체를 다루면서 한 보기 정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세다, 간접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기로서 다뤄진 적이 있고요. 관세법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 절차법 같은 쟁송절차법이나 형사법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기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만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다음 관세법 적용의 원칙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법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해석의 기준.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이제 한 목적성에 맞춰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희 아까 조세법률주의 얘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에 기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은 이제 정당하게, 부당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 정도고, 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저희가 행정이라는 절차가 있죠. 저희 지금 같은 경우도 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통관을 하면서 자, 언제는 이 시점에는 통관을 이렇게 했어. 자, 근데 한 시점이 지나서 한 1년 후에는 이 시점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야, 너 이때부터 했던 거 다 틀렸어. 다 수정해. 라는 식으로 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고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거고 아무 이견 없이 쭉 행정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특정 시점에 와서 잘못됐으니까 과거 거부터 전부 다 수정해라 라고 한다면 납세 의무자가 굉장히 법에 대한 안정성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던 행위들, 그 해석이나 관행 부분들은 이미 이제 정당한 것으로 보고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 시점에서 어떤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과거 것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때문에. 다만 이때 당시에 위법했던 거, 이미 이때 당시에 이제 법에 따라서 위법됐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미 법을 넘어서서 위법했던 행위들은 나중에 이 부분들을
수정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당시에 행위 자체가 적법했던 것에 한해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지 위법했던 것까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요거는 같이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자,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는 자, 법은 일반적으로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신고가 일반적으로는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좀 문제를 삼겠죠. 자, 그렇지만 그 의무 이행을 할 때는 납세 의무자가 이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자, 납세자도 1차적으로는 그 성실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고 세관 공무원도 역시 그 한목적성에 맞춰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춰서 서로 잘 해라라는 굉장히 평화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있다. 자, 그다음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한계. 자, 저희 법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원칙적으로 다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원칙과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을 뿐이지 모든 행위를 1부터 100까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놓을 수는 없죠. 자,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재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맞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일부의 재량권들은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량을 행사할 때는 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관 공무원의 재량 같은 경우, 즉 그 공무원의 행정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 재량권이 있을 때는 재량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납세 의무자가 이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바로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타당되는 그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조세법률주의 얘기를 하면서 난 얘가 마음에 드니까 관세를 조금만 내게 하겠어. 난 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관세를 좀 많이 내게 해주겠어. 그러면 이 둘의 과세 형평은 어긋나게 되죠. 자, 이러한 과세 형평 자체를 맞게끔 해서 그 안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재량의 한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보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자, 내국세 부과 징수. 자, 수입물품과 같이 부과되는 내국세. 자, 저희가 납부하는 거는 이제 관세가 있어요. 자, 관세가 있는데 저희가 수입할 때는 관세만 내는 게 아니고 내국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실무적으로 얘기를 할 때 물품 수입을 하면서 납부하는 관세보다 내국세 부분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이제 평균 8%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FTA 때문에 관세율이 많이 이제 낮아졌죠. 뭐 0% 세율인 것들도 많이 있고. 자,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일률 10%죠. 면세되지 않는 한은. 네.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내국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국세에 대한 보기는 밑에 이제 좀 별표로 같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주세나 특별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관세와 내국세가 이제 같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자,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거는 세관장이 합니다. 같이. 내국세 저희 이제 보통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관할을 하죠. 근데 수입물품에서 관세와 같이 납부해야 되는 내국세에 대한 징수는 세관장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 아닌 관세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세관장이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개별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법의 우선순위도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통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관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제 수입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이란 뭔가요? 외국에 있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자, 통관을 하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것들,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것들을 수입 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그 절차를 통관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수입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아까 유체물이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야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외국으로.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저희는 외국 물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 수입이라는 것은 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것, 그래서 이제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또는 반입되었거나 또는 소비 사용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수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입의 정의 부분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했다라거나 또는 여기를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직 통관 전이에요. 자, 통관 전에. 자,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세구역이나 또는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수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제 세 개, 반입과 소비, 사용,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거, 소비 사용에는 예외가 있어요.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들. 자, 보시면 이제 관세법 239조에 따라서 수입으로 보지 않은 소비 또는 사용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게 있고, 또는 이러한 내용, 반입이나 소비 사용은 아니지만 수입에 의제가 있습니다. 자, 그는 아니지만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들. 자, 그래서 반입과 소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은 제외가 되고 이 내용들은 수입의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낼 때 다음과 같은 보기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자, 이것은 소비 사용의 예외이기 때문에 수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빼낼 줄 아셔야 되고, 자, 이는 수입의 의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의 범주에 들어가 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됐거나 또는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 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자,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단 239조에 따라서 소비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먼저 이 외국 물품의 범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 외국 물품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총 5가지 정도가 있죠. 보시면 6가지네요. 자, 총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 자,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인데 그냥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니고,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되고, 그 전에 전제가 수입 신고가 안 돼야겠죠.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것이어야 된다.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버리면 이미 내국 물품이 돼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것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에 의해 수집되거나 채집된 어획물들. 저 이제 원양어선들 이제 나가서 해외 공해나 영해에서 어류들 같은 것들, 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산물들 같은 것들 이제 채집을 많이 하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채집을 했을 때, 자, 이 물품에 대해서 국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 선박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채집이 됐다면은 공해상에서 채집됐더라도 우리나라 거예요. 자, 근데 외국 선박에 의해서 채집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이제 외국 물품이어야 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거. 아까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반대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내국물품이었는데 수출신고가 수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역시 이 물품은 외국물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바로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의 수리에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세 구역에서 보수 작업으로.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세 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 구역에서 첫 번째 보수 작업. 자, 보수 작업이라는 거는 자, 이 보세 구역 안에서 이미 도착한 물품이 조금 이제 상품을 선별한다든지 또는 상표를 부착한다든지 또는 스티커 라벨 같은 것들을 부착해서 품질 표시를 한다든지, 자, 또는 이제 물건이 조금 하자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개조한다든지 수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보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그 보수 작업에 포함되는 물품들, 자, 보수 작업을 하는데 같이 뭔가가 내국 물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외국 물품이 들어갈 수도 있죠. 자, 외국에서 물건을 더 들여와서 보수 작업하는 것은 어차피 외국 물품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근데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에 같이 부과가 되죠. 자, 그랬을 때 보수 작업을 위해서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과된 내국 물품은 역시 외국 물품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보세 공장에서 보세 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자, 보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세 구역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보세 쪽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보세 구역은 이제 보관의 목적으로 하는 창고 또는 판매 목적으로 하는 보세 판매장, 저희 면세점 같은 것도 이제 보세 판매장이죠. 그리고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 공장 또는 건설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보세 구역에서 만든 물품을 해외로 다시 내보내거나 또는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내수형 보세 공장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보세 공장에서는 외국 물품이 원재료로 들어와서 여기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게 100%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국 물품을 부과해서 같이 제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품은 다 외국 물품으로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과된 내국 물품도 이제 외국 물품으로 보는데, 자, 여기서 만들어진 제조 물품은 그럼 전부 다 외국 물품으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내국 물품이 부과된 것들도 다 외국 물품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도 국내에 들어올 때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더라도 외국 물품이 아닌 내국 물품이 되겠죠. 역시 보세 공장도 만들어진 제조품으로서 수입 신고 수리 전의 것은 외국 물품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환급 얘기가 나오고 반입 얘기가 나오죠. 자, 저희가 환급에 대한 개념은 이제 관세를 이미 납부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관세는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는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 다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부과됐던 관세를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환급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물품을 반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건이 이미 관세를 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시 얘가 이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 반입이 돼요. 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되는 행위 자체로 이미 이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환급을 전제로 했을 때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을 했을 때, 자, 그 반입한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라는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의 범위 총 6가지가 있고, 자, 이 물품은 외국 물품 자체만으로도 이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 물품은 잘 인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개념 숙지하시는 거, 우리는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은 다 외국 물품으로 봐요. 네, 그리고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들은 이미 그 안에서 보세구역에 의한 그 목적에 맞는 행위가 진행이 됐을 때, 자, 그런 경우는 내국 물품이 들어갔어도 전부 외국 물품으로 봐요. 네, 그 2가지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기가 있지만 크게 개념은 2가지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외국 물품의 범위를 쭉 살펴봤으니까 저 이제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은 크게 이제 저희 선용품, 기용품들 또는 이제 기타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또는 그 용도에 맞게 소비하는 경우, 소비 사용하는 경우, 저 이제 기내식
기내품들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희 소형품, 기용품은 이제 그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 자 그런 것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적되는 물품들을 다 선형품, 기용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물품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다면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그런 것들을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예, 문장은 길지만 자 방금 거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에서 사용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하는 외국무역 선기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공급해서 그들이 사용한 것들도 예,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좀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행자 휴대품, 자, 여행자 휴대품을 운송수단이나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저희 흔히 해외여행할 때 뭐 외국에서 산 먹거리들 기내에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수입 뭐 도착해서 들어오는 길에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관세 통로라는 거를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비행기 내려서 들어오는 길, 출입국 수속하기 전에 그 길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역시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는 선형품, 기용품과 묶어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기타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비 또는 사용. 자, 이런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다루면 이제 선형품, 기용품과 여행자 휴대품 두 개, 그리고 기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선형품, 기용품, 이제 여행자 휴대품은 크게 한 개념에서는 외국 무역 선기 또는 관세 통로에서 사용한 것들은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들은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되 수입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개념만 잘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 관세에 대한 성격과 관세법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수입 첫 단계인 통관 중에서도 수입에 대한 개념과 외국 물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입의 의제부터 수출까지 각 개념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